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아프리카에서 국내의 한 건설업체가 일본과 중국을 누르고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40년 수건 사업을 수주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 오랜 기간 원조를 해왔던 일본과 매 프로젝트마다 저가 공세를 펼치던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남부 아프리카 해상물류는 대륙 최남단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철도가 없기 때문에 육상 운송은 트럭이 주요 운송수단이죠. 이 트럭들이 아프리카 중부에서 남부로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카중굴라입니다. 잠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등 4개국 국경이 이곳에서 만납니다. 문제는 4개 국가의 물류가 이곳에서 물리다 보니 빠른 이동과 통관이 중요한데 이곳은 잠베지 강을 중심으로 양쪽을 건너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교각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고질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이 지역 국가들의 수건 사업이었죠. 지금도 잠비아에서 보츠와나로 넘어가는 국경인 잠베지강 선착장에는 평소에도 각종 물자를 실은 트럭 100여 대가 강을 건너려고 1km 넘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강 사이에는 다리가 없어 이 트럭들을 폰툰이라고 하는 작은 바지선을 타고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하지만 바지선인 폰툰은 단 2척뿐인데다 한 번에 트럭을 한두 대밖에 실지 못하기 때문에 트럭 기사들은 보통 일주일 정도 선착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변 마을에는 트럭 기사들을 위한 숙소와 식당이 성업 중이었지만 전체 국가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비효율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간에 교각을 건설해야 했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마다 재정 상태와 정치 경제 상황이 달랐던 탓에 매번 합의점을 찾기 힘들었고 계속 지연된 상태로 왔던 것이죠. 하지만 내년 3월이면 이런 풍경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잠베지강의 923m 길이의 카중굴라 교각이 개통되기 때문이죠. 다리가 놓이면 트럭은 2시간 만에 강을 건너고 통관까지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은 보츠와나와 잠비아 두 국가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2014년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잠비아 측 프로젝트 매니저인 가프레이 송게아 씨는 카중굴라 대교로 중남부 아프리카 전반 물류 효율이 개선되고 경제 발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카중굴라 교각 건설은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단지 평범한 교량 공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교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강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40년의 수건 사업입니다. 인접 국가의 물류 속도 개선, 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상징성 있는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해낸다면 앞으로도 이 국가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미래에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3국은 시공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고 한국의 건설업체인 대우건설이 결국 수주를 하게 됩니다. 이는 30여 년 전 아프리카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쌓은 신뢰와 기술력이 도움이 됐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의미가 큰 건설 사업을 한국이 수주를 한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끼어들었겠죠.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공들여 놓은 사업에 한국과 중국이 뛰어든 입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이 지역에 공을 많이 들여놓은 상태였죠. 카중굴라 교각은 일본 국제협력단 자이카의 국제 원조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런 경우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의 기업이 일반적으로 시공권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이카 역시 일본 기업이 유리하도록 특수공법 수행 실적을 입찰 참여 조건에 넣었죠. 이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은 각자 국내에서 수행했던 공사 실적을 근거로 입찰에 참여했는데 일본의 계획과 다르게 보츠와나와 잠비아 정부가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이카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결국 공사비 1억 6,200만 달러, 하나로 약 1,890억 원을 제시한 대우건설이 최종적으로 수주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자신감 넘치게 될 줄 알았는지 2억 달러 넘는 금액을 제시해 가격 경쟁에서 밀렸고 중국은 대우건설보다 500억 원 이상 낮은 금액을 제시했지만 수주에 실패했죠. 여기서 보면 아프리카가 전체 공사 비용만 고려했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 기업인 대우건설이 아프리카에서 원조를 해준 일본과 낮은 비용을 제시한 중국을 제치고 이 사업을 쟁취하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성과 결과가 아프리카 정부의 인식에 영향을 준 것이 컸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의 이번 프로젝트가 아프리카에서 처음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30여 년 전 공사 기록이 있던 상황이었죠. 특히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보츠와나에서 했던 5건의 도로공사 실적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보츠와나에서 첫 공사는 세로웨와 오라파를 잇는 총 연장 216km의 2차선 도로공사였습니다. 보츠와나 국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칼리아리 사막은 공사용 물 부족의 원인이었고 5에서 10km마다 우물을 파고 물 저장을 위한 비닐바닥을 설치하며 어렵게 공사를 진행했었죠. 역경을 헤치고 공사를 마친 결과 보츠와나로부터 가장 품질이 우수한 현장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추가로 3건의 도로 공사를 수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거대 자본을 앞세운 중국이 아프리카 건설 시장을 독식하면서 한국 건설사 수주는 사실상 끊겼지만 최근 현지에서 중국 건설사 시공 품질에 불만이 커지면서 한국 기업을 다시 찾게 됐다는 겁니다. 하우스 시온 보츠와나 측 프로젝트 매니저는 중국 기업이 만든 도로는 10년을 못 버티고 하자가 생기지만 대우건설이 만든 도로는 30년이 지나도록 멀쩡했다며 품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공사를 맡긴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더 저렴하다고 선택했지만 건축물처럼 수십 년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는 분야에서 중국 건설사들의 결과물들은 그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된 것이죠.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른 만큼 카중굴라 교각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국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5월에는 국경을 접한 4개국 대통령이 같은 날 현장을 방문했으며 각국 공무원과 기업인도 수시로 다녀가고 있습니다. 최성환 대우건설 카중굴라 현장 소장은 이 지역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카중굴라 굴각은 지금껏 없던 초대형 프로젝트라며 장비나 원자재는 어떤 것을 쓰든지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등 현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변국엔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공사를 진행하는 와중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두 국가가 발주처라 인력들이 공사 도중 통관 문제도 있었고 원자재도 기준에 맞는 것을 찾느라 고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가뭄이 와서 다른 나라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기도 했으며 공사 대금도 체불된 적이 있어서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역경을 다 해결하고 마지막으로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은 더 많은 기회를 잡을 듯합니다. 이제 카중굴라 교각의 성공적인 마무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는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아직 개발이 덜 돼 기회의 땅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격을 내세운 중국이 시장을 독식했지만 카중굴라 교각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국 기업의 기회도 많아질 전망입니다. 이미 대우건설은 잠비아와 콩고 민주공화국 국경을 잇는 450억 원 규모의 교량 프로젝트를 제안받은 상태죠.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회의감이 생겨나는 지금이 우리에겐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에서 더 성과를 내도록 정부 차원에서 꾸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확실히 지원을 해 밀어붙여서 우리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여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물론 현실을 바라보는 댓글도 있었지만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이렇게 빠를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 도전성은 배워야 한다. 한국 형님의 기술력은 일본보다 낫구나. 분하지만 공정한 결과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구나. 일본도 지지 않게 열심히 해라. 일본은 무슨 생각으로 비싸게 입찰한 거야. 같은 수준이면 저렴한 것이 맞는데.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역시나 그들만의 생각에 빠져있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교각이 안전한지 알 수 없다. 일본이 진행하는 일에 한국은 왜 계속 연관지어지는가. 자이카는 좋은 일 하고 한국에 당했네. 예로부터 한국과 중국이 하는 것은 이상하다. 둘 다 일본에게서 기술을 더 배울 수밖에 없다. 물론 일본이 가르쳐 준다면 말이지. 저 교각을 이용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이 만든 교각이라면 우선 믿을 수 없어. 아프리카도 믿을 수 없는 나라구나. 아직은 한국 건축은 수준이 안 된다. 아프리카는 눈물을 흘릴 거다. 도와줬던 일본보다 한국을 택했구나. 은혜를 모르는 곳. 뭐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매우 많았습니다. 6개 주탑의 뛰어난 외관과 자연경관과의 조화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보츠와나 카중굴라 교랑. 이제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 해외에서 선전하는 한국의 힘찬 비상이 기대됩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우리 증시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고요.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 지금 우리 국내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정말 우려됩니다.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홍춘욱 박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드카라는 게 주가가 갑자기 너무 빠지면 일시적으로 거래 중단시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5% 이상 빠져가지고요. 예. 1분 이상 지속되면 이게 사이드카를 해가지고 5분 동안 거래 정지시켜버리는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냉정을 되찾은 다음에 다시 거래하세요 하고 풀어줍니다. 네. 근데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말 자체가 벌써 금융시장에 패닉이 발생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이드카 발동이 한 8년 만에 처음이에요? 예, 2011년 10월에 그리스 재정위기 때, 예.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고 세계 경제가 이제 평화를 찾았구나라고 생각했던 2011년에 경제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그리스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탈리아 등등까지 피그스라는 굉장히 안 좋은 용어 기억나세요? 그죠? 예. 그런 국가들로 연이어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에 패닉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1570포인트까지. 지금보다 그때가 이제 하락폭은 더 컸는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금융위기 지난 지 불과 3, 4년 차 정도밖에 안 됐던 타이밍이라 그렇죠. 투자자들이 좀 공포에 질려 있었던 시기라면,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 이제 11년 또는 기준에 따라서는 12년이 지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불황이 오는 거 아닌가,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만이 아니죠. 지금 아시아권으로 치면 일본, 홍콩 이쪽 어떻고요? 미국, 유럽 어떻습니까, 대체로? 네, 이게 오늘 우리만 이렇게 좀 빠졌으면 차라리 한국만 좀 이렇게 냉정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닉케이 지수라고 일본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4.4%. 그리고 홍콩의 항생지수, 여기가 마이너스 3.66%. 그리고 이제 지금 영국이 개장했는데 마이너스 5.75%. 프랑스는 마이너스 6.46% 정도로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미국 다우지수가 5.8% 빠진 거 대비해서 아시아장은 그래도 우리도 많이 빠졌지만 낙폭이 조금 줄었다 싶었는데 다시 유럽에서 더 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치면 유럽, 미국 다 사이드카 발동이네요, 그죠? 예, 아예 그냥 시작하자마자 사이드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사실은 월요일 날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죠? 블랙 먼데이 그랬는데 이게 좀 진정되는 듯하다. 다시 이렇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또 공포가 확산되는 징후를 보이게 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미국에서 많이 빠졌네 하고 우리가 빠지고, 또 한국에서 많이 빠지니까 유럽은 또 요새 확진자 수도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게 자꾸 매일매일 전날 다른 나라 빠지는 게 뭐야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게 뉴스에 검색량도 늘리고 공포감도 늘리고, 또 누구는 좀 막아주겠거니 했는데 실망이야.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캐스케이드 이펙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 폭포 효과, 정보의 폭포 효과라고 부르는데 간단합니다. 지금 본인들 개개인이 다 들고 있는 정보가 정확한 정보라 하더라도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 그냥 다른 사람의 목소리 또는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에 그냥 다 의지하려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 회사를 사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는 다 폭포 소리에 묻혀버리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행동이 국가를 끌어내리며 그걸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단지 오늘 하루의 전 세계적 폭락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닥이 아직 한참 멀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중국처럼 이렇게 승리 선언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아지겠죠. 그런데 아직은
투자자들이 지금 제일 불안한 게 예. 중국 쪽에 확진자 줄었다는 게 정말 사실인가? 그리고 더 나가서 올해 한국도 총선 있죠, 미국 대선 있잖아요. 네. 그러니 정치적 갈등들이 올해 꽤 높은 해입니다. 이런 해인데 과연 제대로 된 재정 정책, 정부의 대응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이 되겠냐? 예. 이런 기관의 목소리들이 시장이 지금 아직 바닥을 만드는 걸 늦추고 또 주가의 하락을 예.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급락과 패닉 상황에 정부라도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획기적 대책을 내놓나 보다 했더니 유럽에서 미국 오는 거 다 막겠다 그러니까 증시가 확 빠졌던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달 동안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는 되는데 네. 미국도 이미 확진자가 1,000명 넘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동을 차단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초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는 우선 직격타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이게 또 경제 규모 자체가 알겠습니다. 예, 이제 미국과 유럽이 비슷한 규모잖아요. 이거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기가 겁나네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IMF가 오늘자 그 홈페이지에 블로그 글을 하나 게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예. 사고가 발생했다. 경제에 액시던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뭐 당연하죠. 우리 고속도로에 사고가 발생하면 네. 사고 났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비상 깜빡이도 켜고 또 경찰도 부르고 또는 뒤에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신호도 보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누군가 해야 된다. 예. 근데 정부가 과단성 있게 추가적인 연쇄 사고가 안 나도록,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사고가 구조적인 충격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대고 해고되고 기업이 파산하며 은행이 흔들리면 그 사고가 이거는 이제 항구적인 악영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막기 위해 두 가지를 해라. 먼저 금리 내릴 여력이 있으면 금리 내려라. 예. 그리고 재정을 신속하게 대규모로 풀어라. 이 말씀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세계 모든 주요국 정부에게 예, 그렇습니다. 금리 내리고 재정 풀어라 이 말이군요. 네, 그리고 회복되면 그때 긴축해라. 네, 그때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겸임교수 홍춘욱 박사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과로 자살이라고 하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주 52시간제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죠. 바로 이 과로 문제, 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겹쳐서 자살로 이어지는 그 문제가 또 심각하답니다.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오늘 짚어봅니다. 노동건강연대의 이상윤 공동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콜센터 노동자들 코로나19 집단 감염. 네. 노동건강연대 측에서도 콜센터 노동자들의 이 근로 환경 좀 주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거는 노동 조건 이 측면에서 너무 열악하다 이런 측면에서 노동 조건 개선 측면에서 많이 활동들이 있었죠. 네네.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듯이 다닥다닥 붙어서 그다음에 밀폐된 공간에 환기도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그런 것도 있고 책상도 안 좋고 사실 이 헤드셋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업무 밀도도 굉장히 높아가지고 장시간 노동도 많고 등등의 문제들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전국에 있는 모든 콜센터가 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특히 이제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다산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랜 이제 사회적 활동을 조금 좁아졌지만 그 외에 민간이 하고 있는 데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게다가 아침에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오후에는 출근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네. 병가 같은 거 내기도 어려운가 봐요. 그 실적 자체가 얼마나 이제 통화를 했고 통화를 얼마나 성공시켰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급여가 실적급으로 나가요? 실적급여는 아니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성과급이 추가적으로 이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병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상하기 힘들죠. 네. 참. 차제 이런 콜센터 노동자들 전반적인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과로 자살이란 용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법적 용어인가요? 한국에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과로 자살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오직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죠. 네네. 일본은
과로자살이라는 게 법적 용어로 돼 있어요? 네, 과로사의 일종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과로해서 갑자기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사망했다. 과로사. 그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일이 너무 많은데 자살을 했다? 그럼 그만두지 회사를. 그러게요. 대뜸 그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죽을 정도까지 됐으면 그만둬야지. 글쎄요. 왜 죽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 용어가 뭐예요? 과로자살이라는 게? 넓은 틀에서 보면 이런 자살은 사실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의 원인이 돼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런 보편적인 사례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업무상 스트레스가 다양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로도 장시간 노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뭐 부서 전환 배치라든지 업무의 과중함 또는 뭐 직장 내 인간관계 등등이 이제 일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인데 직장 내 괴롭힘도 여기 들어갔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정신질환까지 걸리고 그게 이제 최대적으로 뭐 악화돼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요 일련의 사례에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것이 이제 과로 자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로와 자살을 저는 바로 연결시키니까 그게 어떻게 연결되지 싶었는데 말씀 들어보니 과로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정신질환이 중간에 있군요. 네,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그 경우에 너무 힘들어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든지 우울증에 시달린다든지 불안장애 같은 것들에 시달리다가 그런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이런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있으면 아니 그 정도로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지라는 반응에 나오는 회사를 그만두는 판단을 못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합리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거는 어떤 특정한 취약 요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상실할 수 있는 그 어떤 몇 분 내지는 길면 몇 시간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그걸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을 넘지 못하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리고 조금 아까 이상윤 대표께서 한국적 특성이 가미가 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게 뭐예요? 한국적 특성이? 사실 OECD 국가 일반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정신질환까지 걸리고 정신질환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몇 나라 없죠. 없죠. OECD 국가 중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만큼 일하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사회 문화적 분위기도 있는 거고. 네. 뭐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일단 자리를 지켜야 되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다고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아마 일본이 과로사가 이제 시작된 나라일 거고 우리나라 그 정도 아닐까요? 네, 뭐 대만 정도까지 포함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수성으로 많은 서구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는 그 과로, 스트레스, 정신질환, 자살 요 연결고리를 묶어서 법적 용어로까지 정립이 돼 있군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흔히 자살이라고 하면 어떤 나약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선택 이런 걸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그렇게 법제화했다는 의미는 이러한 종류의 자살은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을 위해서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명문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역시 똑같은 스트레스가 돼서 정신질환이 오고 자살로 연결되는 이런 경우까지도 이 뭐 노동건강연대에서는 정식으로 우리 사회도 과로자살 이런 거를 법률적 용어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형식적인 체계로서의 법률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과 예. 그것이 만들어지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사회문화적으로 자살이라는 것, 그것이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될 수 있고 그것을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예. 공동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런 주장을 펴시는 걸로 봐서는 실제 우리 사회에 이런 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무슨 통계 같은 게 있나요? 사실은 지금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매년 한국의 자살자를 집계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2,000명에서 13,000명 정도가 한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예. 그중에 한 5천여 명 정도가 이제 노동자고요. 예. 이 중에서 이제 경찰청이 자살자들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 경찰청 원인 분석에 의해서 업무나 직업 요인으로 인한 것이 한 400에서 500 케이스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코 적지 않은 숫자고 하지만 그중에 실제로 이제 산재 신청을 해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자살 케이스는 1년에 100건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기는 하죠. 그래도 산재 신청이 이루어지긴 하네요. 네,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먼저 노동건강연대가 수집한 사례 중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입니까? 좀 전형적인 사례라고 크게 유형화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오래 일하면서 밤낮이 바뀌고 잠을 못 자다 보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하느니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또 그다음에는 이제 근무 전환 배치라든지 아니면은 근무 장소가 바뀌었는데 적응을 잘 못 해가지고 한동안 괴로워하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예. 그 외에는 이제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나 상사와의 괴롭힘 문제도 있지만 서비스 노동자 같은 게 고객과의 민원 문제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정도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럼 아무튼 사회는 저 사람이 그냥 개인적 이유로 그랬나 보다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걸 산재 신청을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죠. 일단은 그 상심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이 신청을 잘 못하고요. 상심이 워낙 커서. 근데 이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억울함이 이거는 진짜 우리 남편, 우리 아빠 때문이 아니다. 이 억울함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사회 통념이 그 자살은 개인 문제다라는 통념이 굉장히 강해서 그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그 장벽을 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그래도 산재 판정 기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런 데 말이죠. 예외 조항으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했다. 이게 의학적으로 인정된다면 산재가 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면서요. 자해는 사실 인정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이제 단서 조항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합리적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자해를 했다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 인정돼야 것이죠.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의학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의사들이 대부분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그게 이제 명문화돼서 요런 조건들, 필요 조건들을 갖추면 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의사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판단하는 근데 패턴들을 보면 일단은 그 스트레스의 크기나 종류나 질이 굉장히 일반적인 것보다 커야 된다 이런 전제가 일반적으로 남들이 겪는 것보다 실제 상식적인 것보다 크게 겪었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실제 많이 정신적인 고통을 그 이후에도 받고 있었다라는 것들도 입증이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게 아니라 회사로 인한 것이었다. 가령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사실은 이런저런 정신질환의 가족력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밝혀지면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그런 극단적 선택하면 남아있는 가족이 그동안 회사 일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또 직장 동료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야 할 것이고 엄청 힘든 것이죠.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 사이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으면 치료 기록이 있겠으나 그걸 제대로 못했다면
그럼 굉장히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네네. 기사를 보니까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네네. 산재 신청 자체가 뭐 0.04%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한국 사회는 힘들어도 정신과 자체에 방문하는 그 빈도가 굉장히 적고요. 없고. 방문하신 분들조차도 그것을 산재로 신청하기까지는 넘어야 될 장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단 내봤자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또 자포자기한 심정도 많고 그래서 아주 빙산의 일각만이 신청도 하고 그중에 또 일부만이 인정을 받는 이런 상태죠. 네. 막막하네요. 네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이제. 뭐 힘들더라도 정도를 밟아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들이 개인이 나약해서라든지 특정한 어떠한 아니다. 사람의 개인적 소인의 문제가 예. 아니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과 예.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당장 뭐 직장 동료나 가족들 가운데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일 때문에 과로 때문에 그럼 이건 자칫하면 정신질환 갈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네. 뭐 이렇게 얘기 드리면 조금 뭐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또 이 직장에 얽매이는 빈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으면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 뭐 사회복지가 잘 안 돼서 예. 그런 것도 있고 직장을 잃으면 내 삶 자체가 너무 망가질 것이다. 전체가 가족이 이런 것 때문에 예.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은 다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한데.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조금씩 좀 약해져야 되지 않나. 힘들면 사실 사는 게 먼저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과로 자살 요 용어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서 네네네. 그 사이에는 정신질환이 존재한다. 네네. 이걸 개인 탓으로 탓할 수 없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노동공연연대가 매달 그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들 죽음을 모아서 이달의 기업 살인 이런 이름으로 발표하잖아요. 네네. 1월에는 42명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는데 네네. 2월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2월은 날짜가 적었는데도 더 증가해서 54명으로 증가했는데 이거는 뭐 근데 산재 사망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집계하는 건 언론에 발표된 거잖아요. 거니까 예. 뭐 언론에 나온 거는 그렇게 더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2월에 54명은 좀 어떤 유형이 많았는지 특별히 기억해야 할 만한 사례는 있는지. 여전히 뭐 그러니까 추락이나 떨어짐, 뭐 끼임, 뭐 넘어짐 이런 이제 재래형 사고들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사실 타워 크레인 사고가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었는데 재작년에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 사망 사고가 2월에 한 건 발생했다는 게 조금 주의를 요하는 사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례도 4건이나 사실 이번 달에 2월 달에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1월에 42, 2월에 54가 다 언론에 보도된 것만이니까. 네, 언론에 보도된 것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 하면 네네. 하루에 3명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물론 이제 점점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노출 빈도가 높아지고는 있는데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은 하루에 3명꼴 정도가 사고로 질병으로 죽는 거는 카운트할 수는 없고 사고로 죽는 거는 그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이런 과로 자살도 포함된 거예요? 과로 자살은 포함돼 있죠. 빠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질병이니까. 네. 아이고. 그리고 과로사도 빠지고. 그럼 그냥 오로지 사고로 인한 것만 하루에 3명꼴. 네네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직장 내 일로 인한 질환으로 인한 뭐 이렇게 가면 그러면 한 5명, 뭐 많게 보면 6명 정도까지 되는 하루에 거죠.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네네.